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학 개론 및 소방관계 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굴뚝효과 그리고 이제 연돌효과라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굴뚝효과와 연돌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이제 연소 생성물에는 제가 연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연기는 기본적으로 고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연기는 고온이다. 연기는 뜨겁다. 당연히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뜨거운 연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면에 물을 끓일 때 수증기가 다 어디로 갑니까? 위쪽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고온의 연기는 무조건 어디로 상승하게 되어 있냐면 위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 상승하는데 여러분들 건물에 가보면 이런 굴뚝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공간을 만드는, 그러니까 굴뚝과 같은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 엘리베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계단 있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굴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이다. 여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굴뚝과 같은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엘리베이터도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쭉 수직으로 여러분들 이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만약 화재가 났다라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물 내부에서 이제 화재가 나겠죠. 건물 내부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럼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간다고요?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외부 쪽에는 상대적으로 내부보다는 약간 온도가 어떻겠어요? 차갑겠죠. 그죠? 여기는 온도가 좀 내려가 있을 거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도가 조금 뜨거울 거예요. 그럼 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상승하고 이 차가운 외부 공기,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계속 밀고 들어오면 얘가 데펴져서 여기에 계속 어떻게 해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차가운 공기가 밀고 들어오고 뜨거운 공기는 데펴져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실은 지금 여 1층 있죠? 여기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만일, 자, 여기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그려져 있지만 만일 여기를 이제 계단실이다, 뭐 엘리베이터도 상관없습니다.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이제 문이 달려 있을 거란 말이죠. 맞죠? 여기 이제 문이 달려 있겠죠. 그럼 내가 만일 이 문을 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른 쪽은 다 문이 닫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문을 방화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계단실 문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저하고 같이 보시고, 그럼 여기가 지금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여기만 열렸다라고 한다면 연기는 결국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뜨거운 공기는 계속 여기를 타고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결국 예전 이제 우리가 건물, 시골 할머니 집에 있던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엄청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제가 계단 실내 쪽에서 속도는 3에서 5까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자,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왜 문제냐? 혹시나 이제 다른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일단 불이 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여기는 이미 연기가 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피를 했을 거고, 만일 여기에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빠르게 올라간 연기가 다른 층으로도 퍼질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만일 문이 열려 있다, 그럼 이쪽으로도 퍼질 수 있겠죠? 이쪽으로도 퍼질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이 건물을 어떻게 보면은 연기라던가 또는 화염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휩싸이게 되겠죠. 그럼 정말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요 층뿐만이 아니고 모든 층이 연기라던가 또는 화염에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 한 층만 피해를 보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계단실 문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전층의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굴뚝 효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개념은.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뭐냐면 내부와 외부의 어떤 온도차에 의해서, 또는 이제 온도차를 우리가 이제 또 압력차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 가보시면 또 밀도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부와 외부의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 뜨거운 공기 위쪽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얘가 계속 반복이 되면 뜨거운 공기가 계속 더더욱 쌓이게 되면은 뭐 요 층만 이제
채우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전층을 채울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열려 있다면 그 실에 있는 사람도 피해를 볼 거고요. 그죠? 결국은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 요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에 의한 또는 압력 차로 인해서 수직 방향의 공기 유동 현상이다. 즉 어디 쪽으로? 위쪽으로 빠르게 여러분들 수직 방향으로 공기가 유동하는 현상인데 이게 공기뿐만이 아니고 얘가 이동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건물 내부의 온도가 바깥보다 높고 밀도가 낮을 때 그죠? 그래서 건물 내 공기가 무슨 역을 받는데요? 부력을 받는데요. 부력. 그러니까 부력이라는 건 여기 어디로 뜨는 힘? 위로 상승하는 힘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로 상승하는 힘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얘기하고 자 중성대라 하면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어떻게 재는 지점이래요?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가 중성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중성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그냥 정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온도차, 압력차, 밀도차에 의해서 바깥쪽 공기가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대표진 공기가 위로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굴뚝효과라고 얘기한다. 아셨죠? 결국 얘가 위험한 이유는 뭐다? 요 층을 여러분들 채우는 거 연기가 가득 채우겠지만 얘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전층의 연기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문이 열려 있다면 전층의 연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지금은 정의 위주로 보십시오. 정의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아파트나 또는 건물에 가보면 계단실 문이 약간 철문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철문 이름이 뭐예요? 방화문입니다. 아셨죠? 그 방화문이라는 건 항상 무슨 상태? 개방이야 여러분들 폐쇄예요. 폐쇄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중성대에 대한 개념 이런 거 정의 한번 보시고요. 굴뚝효과, 연도효과도 정의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5번째 천장 제트 흐름이라는 게 있대요. 자, 이 천장 제트 흐름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실내에 불이 나 있답니다. 불. 그죠? 불이 나 있는데 여기서 계속 뭐가 나와요? 연기가 발생할 겁니다. 연기. 그럼 연기가 발생하면 결국 이 연기도 여러분들 결국은 얘가 이 불에 의해서 타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에 또는 연소 생산물에 이렇게 이제 불이 붙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재 플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기둥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워요. 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화재 플럼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천장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가 형성이 되냐면 가스, 그죠? 연기나 가스, 연기와 가스. 얘가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여러분들 생성이 되게 됩니다. 결국 위로 갔을 때 천장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제한을 받게 되면 옆으로 퍼지고,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연기와 가스의 흐름이다라고 해가지고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천장 제트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을 때 제한을 받으면 옆쪽으로 흐르는 이 흐름을 우리가 천장 제트 흐름, 영어로 실링 제트 플로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운 가스들이 수평의 천장면을 따라 굴절되어 수평으로 흘러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얘기한다. 천장 제트 흐름의 두께는 실천장 높이의 5에서 12% 정도이며, 그죠? 최고 온도와 속도는 실천장 높이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다. 그럼 이 천장 제트 흐름이라는 건 요 실에서, 그죠? 요 천장 높이가 있겠죠? 요 높이 위쪽에 요 높이의 5에서 몇 프로? 한 12% 정도에서 발생한대요. 그리고 최상층에 가보면 여기가 최상층이죠. 여기 최상층. 요 최상층에 갔을 때 요 몇 프로? 1%에서는 가장 뜨거운 공기가 위에 모여 있겠죠. 그죠? 가장 뜨거운 공기가 위에 모이게 되니까 어떻게 된대요? 최고 온도와 속도를 여기서 나타낸대. 최고 온도와 속도를 여기서 나타낸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잘 보시고, 그리고 천장 제트 흐름이라는 건 요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한대. 초기. 이런 것들 나중에 어차피 다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보시면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는 영향범위 내에 설치하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프링클러 헤드라는 건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작년 강의 때도 보여드렸고 아마 뭐 요번 강의 때도 당연히 제가 보여드리겠죠. 자, 천장 제트 흐름이라는 건 우리가 천장 제트 흐름이 아니고 스프링클러 헤드라는 건 천장 쪽에 이렇게 헤드라는 걸 이제 달아요. 여기 이제 스프링클러 쪽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건데 이 스프링클러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헤드를 달게 되면 불이 나면 요 헤드가 터지면서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불에 의해 얘가 깨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깨지는 가장 큰 원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죠? 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여기 갔을 때 이제 감지기라는 걸 달아요. 그럼 이 감지기도 열이나 또는 연기를 감지하는 애예요. 그럼 얘를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냐면 요 천장 제트름 있죠. 위쪽에 요 안쪽에 꼭 설치를 해줘야 유효하게 감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저하고 같이 배울 거예요. 지금은 천장 제트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정의 위주로 보시라고요. 아셨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이걸 우리가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정도를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째 이제 열전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열전달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벽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 불이 나요. 그럼 이 벽을 통해서 결국은 열이 이쪽으로 넘어올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벽이 뭐를 해준 거예요? 열전달을 해준 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 벽이 열전달한 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한다고요. 전도.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요 냄비를 보겠습니다. 냄비. 자,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아침에 약간 어제 이제 약간 숙취가 좀 있어가지고 어제 맥주 한 잔을 했는데 요즘은 예전에는 맥주를 아무리 먹어도 숙취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도 안 먹었어요. 맥주를 3천 정도 혼자 먹고 많이 먹은 거예요. 3천이면. 그리고 소주를 좀 섞어 먹으면 안 되는데 그죠? 소주를 좀 이렇게 먹고 해가지고 어제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기분 좋은 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우울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얼큰 칼국수가 있어요. 그 얼큰 칼국수가 이제 뭐 상표를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서울 시스터즈 거기서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혹시나 제 말 듣고 한번 시켜서 드셔보세요. 거기 김치 우동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침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아침부터 뭐 해장국을 먹으러 가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우동 있죠? 우동 그거를 이제 끓이는 거죠. 아침에 이제 기대에 차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거기 또 어묵 같은 거 이렇게 넣어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물을 올렸어요. 자, 그럼 물을 처음에는 차가운 물을 제가 이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내가 이제 켜가지고 데피게 되는 거죠. 자, 데피게 되면 이 냄비부터 점점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집니다. 그죠? 그럼 이 냄비 자체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얘기하죠. 냄비 자체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보통 고체라는 애에서 열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냄비 아랫부분만 뜨겁다가 이 열이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 그죠? 전체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근데 냄비만 열이 오르냐? 그건 아니죠. 그죠? 안쪽에 있는 물도 결국은 데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이라는 것도 아래부터 데펴지겠죠. 그죠? 하부부터 데펴지겠죠. 그럼 하부부터 데펴져서 이 뜨거운 물은 어디로 가요? 위로 가거든, 보통. 그럼 위에 있던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와요. 요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뜨거운 물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이제 차가워진 물, 상대적으로 뜨거운 물보다 차가운 애들은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그럼 얘에 또 데펴진 애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차가워진 애는 다시 내려오고 요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물이 온도가 계속 오를 거고 결국은 이게 결국 어떻게 돼요? 끓게 되겠죠.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대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체나 또는 기체가 데펴지는 현상을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체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아직은 틀진 않았지만 지금 4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한 6월만 돼도 엄청 덥거든요, 사무실이. 그럼 제가 에어컨을 틀 거 아니에요. 그럼 에어컨이 있으면 이 에어컨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죠? 돌아서 뜨거운 공기를 뭘로 바꿔줘요? 차가운 공기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전달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이제 나중에 이런 거 배워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여기 뜨거운 기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뜨거운 기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뜨거운 기류는 점점 어디로 올라가요? 위쪽으로 올라가요. 얘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기체가 대표지는 현상이죠. 얘도 대류다라고 얘기한다고. 나중에 배워요. 아셨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 손을 주변에다 갖다 대면 아무것도 없이도 가스레인지 주변에만 가도 어때요? 뜨겁죠. 그래서 우리 딸들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주변에 오면 오지마 오지마 위험해 절대 오지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주변에 뭐 고체나 액체나 기체가 없지만 나한테 직접적으로 열이 오는 게 있거든요. 걔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사. 또는 태양 생각하시면 돼. 태양열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잖아요. 적외선이나 자외선. 그게 다 복사예요. 복사열. 제일 위험한 거야, 이게 나중에 갔을 때. 아셨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하고 나중에 정리를 또 하실 거야. 지금은 이것만 아시면 돼. 열전달 방식에는 뭐가 있다? 전대복이 있다. 전대복. 또는 전복대가 있다. 전복대. 아셨죠?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 전도, 대류, 복사. 그래서 전도는 보세요. 동그라미. 고체나 정지유체. 자, 정지유체라는 건 나중에 배울 건데 이 유체가 고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체는 우리가 유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만 있는 액체나 기체를 우리가 정지유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유체가 액체나 기체가 가만히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을 가만히 둔다? 그게 쉽지가 않다고, 여러분들. 뭐 내가 예를 들어 그릇에 담아 놓는다라고 한다면 뭐 걔네는 정지된 유체가 되겠지만 그렇게 제한해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지된 유체라고 하는 것보단 요 앞쪽에 고체 쪽을 위주로 보시면 돼요, 전도는. 아까 이런 벽이나 또는 냄비 쪽으로. 화재 초기에 보통 전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대류. 유체의 운동과 함께 열 전달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액체나 기체는 자유로운 애들이거든요, 고체보다는. 그리고 감직이나 헤드 쪽에 열이나 연기가 올라가는 게 다 뭐래요? 대류래, 대류. 요거 잘 보세요. 아셨죠? 나중에 저하고 같이 볼 거예요, 이런 것도. 자, 그리고 복사. 복사는 매개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 아까 고체나 정지유체가 있어야 됐었고 대류는 아까 뭐가 있어야 됐었어요? 움직이는 액체나 기체가 있어야 됐었죠. 근데 그거 없이도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열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직접적으로 열 전달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복사열은 절대 온도의 몇 승에 비례한다? 4승에 비례한다. 요거 나중에 저하고 같이 배우실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사니까 4승이야. 4니까 4승이고 건물 화재 시의 화재 확대는 뭐가 주된 원인이래요? 복사열이라는 게 주된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열전달에 대한 여러분들 개념은 한 번 정도는 꼭 잡고 가셔야 돼. 나중에.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각각 법칙이 있어요. 뭐 전도열을 구하는 법칙이라던가 또는 대류열을 구하는 법칙이라던가 복사열을 구하는 법칙. 이런 것들은 저하고 나중에 같이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폭발로 갑니다. 폭발. 뻥 하고 터지는 거. 뻥 하고 터지는 거. 그럼 연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이 폭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연소보다 조금 이제 과격한 게 뭐예요? 폭발이죠. 폭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저하고. 이 폭발은 물리적이나 또는 화학적 변화라는 걸 통해서 큰 에너지라던가 또는 압력을 수반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폭발이라고 얘기한대요. 큰 에너지와 압력이 나오는 현상. 폭발은 연소 속도와 화염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비정상 연소 형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폭발의 분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처음에는 일단은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에는 응상폭발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기상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상.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기상폭발. 그래서 응상폭발은 물체가 고체나 뭐일 때? 액체일 때.
기상폭발은 물체가 모일 때, 기체일 때 폭발을 얘기합니다. 아셨죠? 근데 나중에 저하고 이제 또 배우시는 게 뭐냐면 상태에 따른 분류도 배우지만 얘도 배우거든요. 물리적 폭발이나 화학적 폭발. 근데 결국 물리적 폭발에 속하는 게 응상폭발이고 화학적 폭발에 속하는 게 기상폭발이거든요. 아셨죠? 일단은 요 정도 그냥 보시고 처음에는 요 종류 정도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차피 지금 이 자세한 건 여러분들 안 할 거예요. 아셨죠? 종류 정도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응상폭발은 고체나 어디 쪽? 액체 쪽에서 폭발을 얘기하고 기상폭발은 어디 쪽에서 폭발을 얘기하더라? 기체 쪽에서 폭발을 얘기하더라 라는 것만 머릿속에 살짝 가져가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폭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이 뭐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분 정도 해두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앞글자나 이런 것들 따 드릴 테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폭연이라는 게 있고 폭괭이라는 게 있대요. 자, 앞에는 고체에서 폭발이 일어나냐, 액체에서 폭발이 일어나냐, 기체에서 폭발이 일어나냐에 따라 우리가 응상폭발이냐, 기상폭발이냐를 구분을 했던 거고요. 그죠? 네 번째 갔을 때 폭연이라던가 또는 뭐가 나와요? 폭괭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자, 얘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냐면 이걸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화염 전파 속도. 그럼 화염 전파 속도라는 건 뭘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그냥 불이 나한테 오는 속도예요. 그럼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가 폭연이라는 폭발은 음속보다 느리대요. 얘를 먼저 보세요. 처음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얘 이름을 아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음속이라고 얘기해요. 자, 음속보다 빠르대요.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 그래요? 초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초음속이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아음속은 0.1에서 10m/s라는 속도를 나타내고 얘는 1000에서 3500이네요. 그죠?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음속보다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음속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어디서 펑 소리가 들렸어요. 폭발음이 들렸어요. 그럼 내 귀에 먼저 얘가 들어오고 그리고 도망을 가면 그 후에 불이 오거든요. 아셨죠? 펑 소리가 먼저 들리고 야 어디 난리 난 것 같아.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불이 온다고요 보통. 그러니까 도망가고 나서니까 괜찮은 거죠 그나마. 근데 초음속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펑 소리를 들었어요. 펑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미 나는 하늘에서 들은 거야 이미.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미 간 거죠 저쪽으로. 위쪽으로 간 거야 여러분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화염이 먼저 오는 거야 나한테. 응? 화염이 먼저 오고 화염이 나를 덮치고 그 이후에 소리가 들린대요. 그럼 그만큼 어떤 거야 이거는? 엄청 위험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초음속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폭발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게 펑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보면 피해가 그 후에 화염 전파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는 게 맞는데 이건 정말 특이한 폭발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도망을 가도 못 가,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가 1초에 1000m씩 어떻게 갈 건데 여러분들? 1km인데 못 가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못 가요. 1초에 1km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진짜 위험한 폭발인 거죠. 정말 특이한 폭발이고. 자, 폭발 압력은 10배 이하래요, 초반에. 얘는 10배 이상이래.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오르는 거죠, 압력도. 그리고 요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특징이에요. 아음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폭연이라는 폭발에서는 뭐가 없대요? 충격파가 없대요. 근데 여기는 충격파가 있어요. 그죠? 충격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염면에서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화염면이라는 건 여기 불이 있으면, 여기야, 여기, 화염면. 여기. 자, 이쪽에서 온도라던가 압력이라던가 밀도가 연속적으로 변한대,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1, 2, 3, 4 이런 식으로. 아셨죠? 자, 근데 온도, 압력, 밀도가 자, 이때는 어떻대요? 불연속적이래. 그럼 불연속적이라는 건 뭐냐면 걷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세요. 하셨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간다라는 거죠. 막 1, 3, 100, 1000, 10만, 100만, 1000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상이. 그죠? 그리고
폭연은 폭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폭갱은 폭연이 될 수 없어요. 아셨죠? 이거 나중에 저하고 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폭발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이 블레비라는 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분진 폭발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요거 두 개만 보자고요. 블레비와 UVC. 그래서 블레비는 물리적 폭발이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상 폭발이라고 얘기하고, UVC는 기상 폭발이자 화학적 폭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화학적 폭발이자 기상 폭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가 여러분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배우면. 그러면 우리는 또 블레비와 UVC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얘는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고요. 얘는 밀폐가 아니고 개방된 공간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블레비는 뭐냐? 여기 정의에 가보면 과열액체 증기폭발이라고 있죠. 그리고 물리적 폭발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요. 여기 탱크가 있어요. 탱크. 근데 이 탱크가 액화가스 탱크야. 액화가스 탱크. 아셨죠? 그럼 이 액화가스 탱크에 이 안에 불이 붙는 게 아니고 외부에 불이 붙습니다. 외부에. 아셨죠? 그럼 이 탱크에 압력이나 온도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럼 견디다 못해 이 탱크가 뻥 하고 터지는 현상. 탱크 자체가 뻥 하고 터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밀폐된 탱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밀폐계 쪽에서 폭발이라고 얘기하고, 과열액체 증기폭발이라 그랬죠? 결국 이 액화가스 증기라는 게 나중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증기가 고온 고압이 돼서 결국은 터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저하고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 이름, 요 탱크 자체가 터지는 현상 이름을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물리적 폭발 중에 하나인 블레비, 과열액체 증기폭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얘를 방지대책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탱크 내 압력을 감압하래. 결국 이 안에 압력이나 온도가 오르는 게 문제니까 이 탱크를 감압을 하래요. 그리고 방액제를 경사지게, 그냥 탱크를 경사지게 설치해서 화염이 직접 탱크에 닿지 않게 한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게 한대요. 그죠? 이런 것도 하나 잘 보시고. 그리고 방지장치를 설치한대요. 폭발 방지장치. 그래서 폭발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그냥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화염으로부터 열을 억제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불이 있는데 이 불에 어떻게 보면 열이 있잖아요. 그 열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대. 탱크 내부로. 그러면 온도가 오르지 않겠죠. 그리고 용기 내압 감도가 유지를 한다. 용기 내압 강도를 유지한다는 건 결국 이 용기가 터지지 않게 단단하게 유지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갔을 때 UVC, VC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유공간 증기윤 폭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개방계예요. 개방계. 그리고 무슨 폭발이래요? 이거는 화학적 폭발이래요. 자, 얘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액화가스 저장 탱크라는 게 제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온도나 압력이 오르잖아요. 내부압이 오르고 온도가 오르면 여기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균열이 가면 이 안에 있던 가스가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으로 새어나오겠죠. 그럼 이 새어나온 가스가 모여있다가 결국 이것도 나중에 갔을 때 주변에 산소와 같이 모여있다가 불과 만났을 때 뻥 터지거든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UVC, VC, 증기운 폭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막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가스 유출을 막아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스가 바깥쪽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아줘야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얘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샜을 때, 가스가 샜을 때 띠요띠요 울려주는 경보장치를 꼭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뭐다? 공통점.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두 개 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공통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차이점이 더 많은 거죠. 얘는 밀폐, 개방. 과열액체 증기 폭발, 얘는 증기윤 폭발,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 결국 다른 거지만 이렇게 같은 점, 공통점이라는 것도 하나 찾을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한 번 정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소라던가 또는 폭발에 대한 걸 봤을 때 폭발론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놨지만 원래는 양이
엄청 많아요. 하셨죠? 그 많은 양은 나중에 보시자고. 지금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좀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파트 3에 이제 화제로 가면 화제는 다른 거 여러분들 필요 없고 화제에 대한 정의 한번 읽어보세요. 화제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여기 첫 번째 정의가 나와 있죠.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그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래.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발생하거나 고의라던가 또는 내 실수에 의해, 그죠? 방화나 실화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뭐 할 필요가 있대요? 소화할 필요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불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야 빨리 저거 꺼야 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화제인 거야. 내가 저거 불 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집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아침에 뭐 먹었다고 여러분들? 우동 먹었다고. 우동. 해장용으로 얼큰 우동.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불을 딱 켰는데 그걸 보고 야 이거 소화해야 돼. 가스레인지에 불이 들어왔을 때 야 이거 소화해야 돼.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거는 화재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건 그냥 단순하게 가스레인지 쪽에서 가스가 연소되는 현상인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요 말. 그리고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이 말, 화학적 폭발. 이거를 물리적으로 되게 많이 바꿔놔요. 나중에 법에 가보시면. 아셨죠? 그래서 화학적 폭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재라고 얘기합니다. 화재. 화재는 나중에 재난의 하나예요. 아셨죠? 사회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재 분류라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화재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알파벳을 봤을 때 무조건 A급은 뭐고 B급은 뭐고 이거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A급 화재는 무슨 화재냐, B급 화재는 무슨 화재냐, C급 화재는 무슨 화재냐. 아셨죠? 이걸 알파벳으로 표현해요. A, B, C, D, K까지. A급은 일반 화재, 제일 많은 화재, 일반적인 화재. B급은 기름, C급은 전기, D급은 금속, K급은 주방 화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색깔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색깔이 네 가지예요. 백황청무. 뭐라고 여러분들? 백황청무. 됐습니까? 백황청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요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 먼저 얘부터 정리하세요. 처음에 볼 때는 K급 주방, D급 금속 요거부터 정리하시고. 자, 일반 화재는 일반적인 가연물이다라고 했었죠. 종이, 나무, 섬유류, 고무, 플라스틱에 의한 화재다. 빈도가 정말 높고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재이며 A급 화재라고도 얘기하고 표시하는 색상은 무슨 색이래요? 백색. 그죠? 백색. 자, 유류 화재는 휘발유, 석유, 알코올 등의 가연성 액체. 그죠? 보통 이제 기름 쪽에서 불이 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일반 화재보다는 조금 어떨까요? 위험하겠죠. 그죠? 위험성이 큽니다. B급 화재라고도 얘기하며 표시하는 색상은 무슨 색이라고 아까? 황색이라고요. 황색. 됐죠? 그리고 전기 화재는 뭐라고요? 여기 전기죠. 말 그대로 C급. 이 C죠. C.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 보실 게 뭐냐면 통전 중인 기기 쪽에서 불이 났을 때만 우리가 전기 화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전 중이라는 건 뭐가 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가전제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멀티탭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 멀티탭에서 불이 났대. 근데 멀티탭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다? 그건 전기 화재. 근데 멀티탭이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데 거기서 불이 났다?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럼 그거는 플라스틱이 탄 거야. 그래서 무슨 화재? 일반 화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통전 중이냐 통전 중이지 않냐에 따라. 자, C급 화재라고도 얘기하고 청색이다. 최근에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요 분류. 자, D급은 금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연성 금속에 의한 화재고 정말 위험합니다. 요 금속 화재가. 왜냐면 끌 수 있는 소화약재가 거의 없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표시하는 색상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 요 K급이 좀 나왔죠. K급이 조금 나왔습니다. 자, 이 식용유 화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방 화재라는 건데 주방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요거죠. 요거 식용유. 그죠? 자, 이 식용유가 특징이 뭐냐면 발화점과 인화점 차이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한 번 불이 붙으면 다시 한 번 불이 붙을 우려가 크다. 우리가 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착화의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지금은 이게 쉽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재발화가 쉬운 화재다.
그래서 내가 불을 끄더라도, 겉에 불꽃을 끄더라도 다시 거기서 불이 날 우려가 되게 큰 화재예요. 아셨죠? 이름이 식용유 화재, K급 화재. 근데 얘를 끄려면 우리가 그래서 비누화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분말 소화약제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 분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식용유 자체의 온도를 낮춰야 불이 꺼져요. 아셨죠? 겉불꽃을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식용유 온도를 낮춰야 재착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누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불을 끌 수 있는데, 이 일종 분말 소화약제가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하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방금도 얘기했죠. 끓는 기름의 온도를 낮춰야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여기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채나 상온에 식용유를 넣으래. 여러분들 내가 식용유에 불이 났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가가지고 야채를 안에 넣든가, 또는 이제 옆에 있는 차가운 식용유를 이렇게 콸콸콸콸 부으래.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여기 막 불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막 가가지고 야 가서 좀 야채 좀 넣어 가서 불 났으니까 빨리 야채 넣어. 아니면 상온에 식용유를 갖다 부어. 아니면 예전에 그랬거든. 마요네즈 뿌리라고, 마요네즈. 뜨겁잖아요, 여러분들.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옛날에 얘기했던 거예요, 옛날에. 뚜껑을 덮어 질식해라. 네가 하라고. 뜨겁다니까? 잘 안 한다고, 요즘은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급할 땐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죠, 급할 땐. 근데 가장 좋은 건 얘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거. 무슨 소화기? K급 소화기. 따로 나와요, 강화액이라는 게. 은색 소화기 있어요. 아셨죠? 나중에 그 푸드코트 있죠? 우리 그 밥 먹으러 가면 그 푸드코트 같은 데 가보면, 식당가 같은 데 가보면 소화기가, 은색 소화기가 꼭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은색 소화기를 가서 이렇게 보세요. 그럼 무슨 소화기라고 써져 있는지. 대부분 강화액 소화기일 겁니다. 아셨죠? 나중에 저하고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뭐 알고 계시라고? 본문은 읽어보시고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분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화재라는 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더라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위험물 화재의 특수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구나 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